예, 오늘 7월 27일입니다. 53년 7월 27일로부터 59년이 흘렀는데요. 아직도 이 땅은 그 휴전 상태죠. 예, 전쟁, 사실 기술적으로 전쟁 상태, 그 전쟁이 화전, 열전, 이렇게 막 총구에서 불을 뿜는 상황은 아니지만 어쨌든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아, 하루빨리 이 정전협정이 좀 그 평화협정으로 전환된 날을 여전히 그리고 있습니다. 어, 사실 53년 7월, 그 51년 7월부터 그 정전협정, 휴전협정이 시작이 됐으니까요. 한 2년을 끌었던 이 정전협정 그 협상 기간이었죠. 어, 그 협상이 마무리된 그 53년 7월 27일 날 이 그 휴전 협정이 이렇게까지 오래 갈 거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을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어, 그 미국 쪽은 계속 오래 가지 않을까, 가게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뭐 유례 없는 긴 전쟁 상태에 있는 한반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날이 될 것 같습니다. 채널 6기로 오늘 또 그 내용으로 한번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동북아의 문의 문경환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피곤하시죠? 아닙니다. 네. 자, 오늘 정전협정 체결 59주년 되는 날인데요. 자, 뭐 인류 역사에서 봐도 이거 진짜 전례 없는 일이죠. 이렇게 긴 휴전 상황. 그쵸, 원래 이 정전협정이라는 게 네. 평화협정, 평화조약을 맺기 음, 이전에 일시적으로 이 전쟁을 중단하기 위해서 맺는 협정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체결하고 나서 몇 개월 혹은 몇 년 안에 이제 평화협정이 체결되는 게 일반적인 사례인데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평화협정으로 전환이 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사례는 뭐 없다고 봐야겠죠. 네. 그렇지 않아도 그 정전협정 안에 3개월 내에 이것을 영구적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문제와 이런 것들을 다루는 뭐 한급 높은 그 회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 정전협정 안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당연히 정말 빠른 시간 안에 이 정전협정이라는 것이 평화협정으로 가는 중간 단계로서의 역할만 하고 폐기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전혀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외국 군대의 철수 이런 것도 전혀 되지 않은 상태죠. 여기에 그 어쨌든 60년이 지나면서 우리는 전쟁이 나는 그 순간부터 어쨌든 전쟁을 원치 않았었고요. 그리고 휴전협정이 된 그 순간부터 그 휴전협정이 빨리 평화협정으로 전환될 것에 대해서 우리는 다 같이 바래왔는데, 아직도 이 땅에서는 그 외국 군대 철수해야 된다라고 명시돼 있는, 정전협정에 명시돼 있는 외국 군대가 여전히 남아서 이거를 그 평화협정 체결은 거부한 채로 이 군사훈련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규모 전쟁 예. 훈련이 계속되고 있고, 사실상 이제 눈 코앞에 다가온 8월 달에 또 대규모 군사 예. 훈련이 해마다 있어 왔고요. 예, 을지 훈련. 예, 을지 포커스 프리덤 가디언 렌즈, 훈련으로 이제 이제 이름이 프리덤 가디언 바뀌었죠. 훈련이 예.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 위기는 계속해서 고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거 요 그 정전협정 북에서는 전승기념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7월 예, 27일 오늘 예, 전승기념일로 전승기념이라고 기념하죠. 해서 전승기념 뭐 행사를 굉장히 뭐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25일 날 이 전승기념일을 맞아갖고 북에서는 외무성 대변인이 담화를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평화협정 체결하자. 미국에게 요구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미국에게 평화협정 체결을 다시 요구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여기 굉장히 의미심장한 내용이 담겨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일단 내용은 좀 이제 상당히 긴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미국이 이 정전 상태를 고의로 장기화시키고 있다. 이 대북 적대 정책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지금 이 제2의 조선 전쟁이 이 터질 그런 위험에 있는데 이게 이제 북한이 성군 정치 때문에 전쟁은 안 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세계 최대 핵보유국인 미국이 북한을 노리는 한 절대로 핵 억제력을 먼저 내놓을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대북 적대 정책을 없애야 북한도 핵무기를 폐기하겠다 이런 이제 입장을 밝힌 것이죠. 그 다음에 지난 이제 60년의 정전 역사를 이제 종합해서 뭐라고 결론 내렸냐면 우리는 여전히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을 주장하지만 미국이 적대시 정책을 포기하지 않는 한 그 어떤 대화도 대화를 위한 대화로밖에 될 수 없다.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구실이나 전제 조건 없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꿀 용단을 내려야 된다. 이렇게 이제 미국에게 요구를 했고요. 그다음에 적대시 정책을 포기하는 것은 이게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적으로 먼저 철회를 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고요. 그래야 이 대화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는 미국과 평화협정을 체결하여 문제를 푸는 방법도 있고 조선반도에서 전쟁의 화근을 송두리째 드러내어 항구적인 평화를 실현하는 방법도 있다. 선택은 미국이 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해서 미국에게 답변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여기서 뭐 전쟁 화근은 송두리째 드러내어 항구적 평화를 실현하는 방법이 있다. 평화협정이 있고 전쟁이냐 평화냐 선택해라 이런 말인가요? 네, 사실상 그런 것 같죠. 그러니까 네. 평화협정 체결을 하든지 아니면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 이 평화를 실현하는 방법에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방법도 있는데 평화협정 체결이 아니라도 전쟁의 화근을 송두리째 드러낸다는 건데 전쟁의 화근이 북한에서 항상 주장하는 게 전쟁의 화근 주한미군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한미군은 송두리째 드러내겠다. 북한이 직접. 근데 평화협정을 체결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그냥 평화협정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쟁의 화근을 송두리째 드러낸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이건 그냥 물리력으로, 군사력으로 주한미군을 밀어낸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네. 사실상 전면 전쟁을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결국 이 얘기는 북한은 전쟁이든 협상이든 다 준비가 돼 있고 어느 방식으로든 우리는 평화를 실현할 거다. 미국이 선택을 해라.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는 미국이 선택을 해라. 이렇게 이제 이런 의미가 아닌가 이렇게 볼 수 네. 있겠습니다. 예. 자, 어쨌든 지금 현재의 한반도 상황이 사실은 1950년 당시에도 그랬습니다만은 한반도의 전면전이라는 게 사실 세계대전이나 이렇게 성격을 띠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 50년 당시 전쟁 때도 이제 핵무기를 사용하냐 마냐 이런 거 갖고선 또 논란이 됐었고 그래서 핵전쟁 뭐 이런 것들이 그때 당시에는 그때는 일방이었죠. 근데 지금은 뭐 핵선제 공격까지도 전부 작게 다 나와 있는 거잖아요. 네. 이제 위험한 상황이다 이런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자, 요번에 이 외무성 담화에서는 최근 논란이 된 돈까모랑도 좀 그 동상 까부수는 모임? 네, 이거하고도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이런 해석도 있는데요. 또 최근에 이제 김영환이 북한 민주화 네트워크 연구위원으로 돼 있더라고요. 예. 민주화 네트워크 연구위원이 중국에서 그 한참 이 조사를 받다가 추방당한 형식으로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주먹을 이렇게 불 네, 최근에 끈쥐고 들었죠. 예. 예, 뭐그 자리에 하태경 뭐 이런 사람들이 공항까지 마중 나갔더라고요. 되게 절친해 보였어요. 같이 전향도 하고 이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그 돈까모 네. 이제 자신이 돈까모에 이제 가입을 해가지고 네. 실제 동상을 폭파하기 위해서 이제 북한에 들어갔다라고 네. 이제 얘기한 사람이 북에서 이제 체포가 돼가지고 기자회견까지 했는데 그때 이제 북한이 내놓은 입장이 이건 이제 우리의 이 최고 존엄에 대한 이 공격이다 뭐 이렇게까지 이제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미국이 이런 식으로 대북 적대 정책을 계속 버리지 않고 있다라는 게 이제 확인이 됐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번 이제 담화에도 역시 이 적대 정책에 대한 얘기가 좀 중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있는 이 일련의 사건들이 결국 미국과 이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적대 정책이 얼마나 지금 심각한 수준까지 와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그 김영환 씨 같은 경우도 왜
중국에서 뭘 하다가 이 중국에게 붙잡혔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이 입을 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나오고 있죠. 뭐 이미 이제 5월 달에 한참 김영환 씨 사건이 시끄러울 때 그때도 여러 언론을 통해서 보도됐지만 이 북한 체제를 붕괴시키기 위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 간 거다. 뭐 탈북자들을 재입국시켜서 뭔가 공작 활동을 하고 있었다. 이런 게 다 발표가 됐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북한 내 어떤 중량급 인사를 이 기획 망명을 시키려고 그런 이제 시도를 했었다. 뭐 제2의 뭐 황장엽 사건 같은 그런 걸 만들려고 했던 거죠. 그런 걸 이제 추진하다가 붙잡힌 것이다. 뭐 이런 이제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본인은 뭐 거기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이런 일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돈가모처럼 아예 직접 무기를 들고 가서 사실상의 어떤 저강도 전쟁을 일으키려는 그런 이제 행동들도 나왔고 그래서 이런 이제 북한 체제 자체를 뒤흔들 수 있는 그런 움직임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고 미국의 어떤 조종 아래에서 진행되고 있는 거고 이게 이제 최근에 여러 건 이제 적발이 되면서 북한에 이제 상당한 반발을 불러온 것이고요. 당연히 북한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반발할 수밖에 없겠죠. 뭐 우리 입장에서라도 뭐 어떤 나라가 뭐 예를 들어 일본의 자위대가 몰래 이 특수 공작원들을 침투시켜서 뭐 한국 산업시설을 폭파하려고 했다. 그러면 이건 당연히 심각한 외교 사건 아닙니까? 당연히 발끈할 수밖에 없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는 이 쉽게 문제가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뭐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근데 뭐 보수 언론에서 나온 얘기잖아요. 예, 북의 그 중량급 인물 기획 네. 망명을 하기로 김영환 했다. 씨. 예, 네. 김용환 씨가 CIA로부터 받고 간 임무라는 것이 사실상 이런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사실 보수 언론에서 네. 나온 거죠. 그들 입장에서 아마 그게 네. 자랑스러운 임무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니 어찌나 자랑스러워하는지 들어오면서도 주먹을 불끈 쥐고 앞으로도 계속 되게 열심히 하시겠다고 결의를 밝히셨어요. 네. 네. 한국의 인권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리고 어 최근에 이제 요번 한 주 동안에 그 뭡니까 검색어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한 여인이 있습니다. 네, 예. 그렇죠. 그래서 북의 영부인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렇죠. 북에서는 이런 개념들이 그 영, 이후에 좀 조명이 된다거나 이런 게 좀 있었는데 그죠? 네. 예. 북한에서 이제 김정은 제1위원장의 부인을 언론에 공식 거론을 했어요. 네. 조선중앙TV가 거론해서 이제 한국 언론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갑자기 막 아는 척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 김정일 국방위원장 경우는 한 번도 이제 공식 석상이나 이런 보도나 이런 데에서 가족과 관련돼서 이렇게 보도된 적이 없었거든요. 그렇죠. 예.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1차 정상회담 때죠. 1차 정상회담 때도 이희호 여사가 한국에서는 이렇게 갔지만 네. 그 북에서의 이희호 여사를 이렇게 영접하고 모시고 이런 거는 여맹위원장, 네, 여성동맹 그렇죠. 위원장이나 그 사실상 이제 남편의 직위나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뭐 부부 동반 이런 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여성동맹 안에서의 그 지위와 역할 이런 거에 따라서 뭐 한다라고 이해를 많이 이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어쨌든 대단히 그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네. 한국의 사람, 전 세계의 사람들이 지금 무슨 옷을 입었는지, 어떤 문양이 들어간 옷을 입었는지, 뭐 이런 것까지도 하고, 신발은 뭘 신었는지 이런 것도 되게 궁금해 하거든요.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예, 일단 그 이 사회주의권의 어떤 이 독특한 문화 중에 하나다.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수 있는 게 중국도 원래 중국에 이제 국가 주석이 있는데 중국 국가 주석의 부인이 공식적인 어떤 이렇게 석상의 모습을 드러낸다거나 그러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 뭐 중국과 미국 사이에 정상회담을 하는데 저도 기억은 안 나네요, 네. 잘. 서양 나라들, 뭐, 일반적인 자본주의 나라들은 정상회담 같은 걸 하면 항상 부인이 옆에 이렇게 와서 뭐 같이 인사도 하고 뭐 그러는데 사회주의 국가들 중엔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국가 직책을 맡고 있는 게 아니라 단지 국가 이 최고 지도자의 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같이 따라다니고 뭐 협상하러 아니, 가는데 한국 같은 같이 경우에는 가고. 대통령 외국 갈 때 음, 그 뭐
부인뿐만 아니라 손녀까지도 예, 꼭 같이 가족이. 가고 뭐 이런 게 있다고 해서 하거든요. 네. 근데 원래 그렇지 않는 게 이제 일반적인 사회주의권의 어떤 문화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사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어떤 부인이 이렇게 공식성이 안 나타난 게 특이한 현상이었다라고 보긴 좀 어려워요. 예, 그냥 일반적인 현상이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번에는 이제 좀 특이했죠. 오히려 이번에 이제 그 김정은 제1위원장의 부인이 공식 매체에 등장한 게 상당히 좀 파격적인 변화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처음 이제 등장한 거는 25일 오후 25일 날 조선중앙방송에서 공식 확인을 했죠. 김정은 원수님께서 부인 리설주 동지와 함께 중공식장에 나오셨다. 이런 이제 보도를 함으로써 뒤에 이름까지. 난리가 난 거잖아요. 예. 지금까지는 뭐 조금 더 누구냐? 뭐. 묘령의 여인 또 등장 네. 이런 식으로 계속 그 여인 또 다시 또 나타나 뭐 도대체 동생이다 뭐다 뭐 비서다 뭐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 뭐 한국 언론들은 여자만 예. 나타나면 이렇게 아니 관심을 그죠. 이렇게 장관급 회담할 때도 보좌진 중에 여성이 있으면 그 여성이 모든 거에 그 관심이 초점이 예, 좀 초점이에요. 이상한 엉뚱한 데 관심을 많이 갖는데 아. 어쨌든 그 이전부터 언론의 보도는 됐어요. 그러니까 그 뭐야 모습은 공개가 됐는데 누군지 확인을 안 해주니까 이제 남쪽 뭐 정보 기구나 뭐 언론에서도 전혀 뭐 누군지 모르고 짐작만 막 했었는데 저는 이게 어떤 이제 의미가 있을까를 좀 생각해 보면 그 최근에 이제 북한에서 그 모란봉 악단이라고 공연을 해서 좀 화제가 됐었거든요. 뭐 로키 예. 음악, 예, 그- 로키 음악과 마이웨이와 디즈니, 그렇죠. 디즈니 그 캐릭터들이 뛰어나왔다면서 네. 또 깜짝 놀란 사건이죠. 해외 여러 네. 음악들을 이제 북한이 자체 어떤 이 새롭게 재해석을 해가지고 연주를 막 했는데 미국 곡들도 많이 있었고 뭐 미국의 캐릭터라든지 미국 영화의 장면이라든지 이런 것도 막 보여주고 미국, 러시아, 뭐 중국 노래들이 약간 편곡되고 막 이렇게 네. 해서 됐다고 그러고 유럽 곡들도 유명한 있었고요. 네. 공주 이야기들도 많이 나왔다고 뭐 하더라고요. 만화. 근데 그것과 좀 이 관계 있는 그런 현상이다. 저는 그렇게 좀 보여지는 게 일단 그 북한이 2012년 올해를 강성국가의 문을 여는 해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고 사실 수많은 이 외국 언론들을 이렇게 북에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4월 15일 날도 많은 외국 언론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취재를 하고 왔고 지금도 많은 외국 언론들이 북에 이제 들어가 있고 외국 관광객들도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거꾸로 북에서도 이 해외에 자꾸 이렇게 나가서 이 국제적인 이런 행사나 아니면 어떤 무대들을 참석하려는 그런 이제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데서 어떤 이 그런 데 대비한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러니까 다른 일반 자본주의 국가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그런 이제 모습들까지 이렇게 보여줌으로써 북한이 더 이상 뭐 이상한 나라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시비를 걸지 못하게 하려는 그런 이제 어떤 이러한 그런 성격도 있지 않겠는가. 뭐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네. 실제로 북이 어떤 이제 의도에서 이렇게 했는지는 사실 뭐 알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이후에 정상회담 하면 이제는 그 영부인 대동하고 예. 정상회담 할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예, 예. 이제 그럴 그러면은 가능성이 있죠. 오바마 대통령과 그 부인 미셸 오바마 미셸 오바마가 만날 예, 맞습니다. 상대가 되겠네요. 예, 만약 이렇게 되면 김윤옥 여사는 가능성은 만나기 없죠. 예, 좀 힘들 것 같긴 합니다. 네. 지금 남북관계 상 보면은 그렇습니다. 인물이 몹시 아름답다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난리들이. 아, 예. 고무찬양인가요? 실제로 뭐 사진 보면 뭐 아. 객관적인 평가니까. 고무찬양이라고 그냥 댓글에서 꺼리낌 없이 막 하시더라고요. 그 국가정보원이나 국내 언론들이 갑자기 이름을 확인하고 난리가 났죠. 지위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예전에 알았던 것처럼 많은 정보들을 토해내고 있어요. 그래서 뭐 혹은 전 제일 재밌었던 게 이거였습니다. 김일성 종합대학의 퍼스트 레이디 교양을 받았다. 교양 6개월 과정을 수료했다고. 퍼스트 레이디 6개월 과정 수료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거 배우는 거지? 아, 서울대학교에도 그런 거 있나?
하여튼 이런 이런 정보들까지도 이름이나 그 정체를 알기 힘들어했던 데에서 갑자기 막 그 많은 정보를 쏟아내고 있거든요. 어디서 소식통들이 갑자기 쏟아졌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많은 정보를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참 저는 이거 보면서 이 언론들이 좀 민망해 할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드는 게 그 전에는 사실 부인인지 아닌지조차 확인을 못했고 뭐 이름은 모르는 건 당연했고요. 뭐 그런 상황이었는데 북에서 공식적으로 이름을 이렇게 확인을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 언제 남쪽에 온 적이 있었는데 뭐 원래는 어디서 활동하고 있었는데 막 쏟아내고 있는데 사실 이것도 제가 볼 땐 근거가 별로 없는 것 같거든요.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가지고 막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이제 남쪽에 왔다는 건 아마 제가 볼 때는 남쪽 그 2005년이었나요? 그때 뭐그 무슨 행사 때 응원단으로 왔다 뭐 그러고 있는데 명단 중에 같은 이름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보고 이제 남쪽에 온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추측 보도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그 북에 대한 보도를 할 때는 꼭 이 언론들이 한 가지 이 특징이 있습니다. 확인하지 않고 보도를 해요. 예. 그냥 확인되지도 않은 걸 가지고 일단 뭐 맞는 것 같다 싶으면 막 보도를 해버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보가 많죠. 잘못된 보도 많고 뭐 죽은 사람이 갑자기 살아나는 경우도 있고 뭐 아주 참 황당한 일이 많은데 언론들이 좀 이런 데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 진짜 확인된 정보만 좀 가지고 보도를 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 또 나중에 가서 또 무슨 이제 이 망신을 당할 수도 있다 뭐 이런 걸 좀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네요. 네. 저는 뭐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제가 머릿속에 딱 그려진 장면은 그거예요. 이름을 딱 이설주 이렇게 딱 확인을 했어요. 네. 그 확인을 한 순간 한국의 국정원과 언론사들은 얼마나 바빴을까. 검색창에 이렇게 쳐놓고 그다음에 온갖 이걸 다 정보를 했을 다 거 해놨- 아니에요. 그리고 네. 통일부는 지금까지 남북교류에서 이 이름으로 온 적이 있는지 없는지를 지금 막 뒤졌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국정원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온갖 북과 관련된 그 본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동영상, 유튜브에 떠다니는 거 이런 거에서 이제 이 새 이름을 찾기 위해서 저는 지난 며칠간 눈이 빠져라 자료들을 다 뒤졌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네. 그러고서는 나온 결과들이 이제 이런 거죠. 그런 뭐 예술단이었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금성학원 뭐 북에서 이름난 그리고 이제 해외 공연도 갈 수 있고 이런 정도면 이제 예술 수재들의 영재 학교인 뭐 금성학원 출신이겠고 뭐 이런 거죠. 그리고 그런 영재들은 어렸을 때부터 소년궁전에서 또 이렇게 하니까 뭐 이러면서 쭉 하는 요런 과정들이 쭉 보이고요.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제가 터무니없다고 생각하는 거는 바로 이런 6개월 코스의 영부인 그 전문 과정을 네. 이수했다거나 이런 거나 아니면 그런 거는 도저히 알 길이 없는 청진 대학의 교원의 딸이다라거나 뭐 엄마는 뭐 산부인과 의사라거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요거는 사실상 자료 갖고 좀 찾기 좀 힘들 것 같거든요. 요런 것들까지도 이름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좀 어, 알기는 힘든 이런 정보까지도 또 나왔단 말이죠. 뭐 나머지는 뭐 앞으로 차차 알게 될 것 같고요. 예, 믿거나 말거나 예, 뭐 보도인 거죠. 예, 근데 차차 알게 될 것 이번 같고. 이걸 통해서 확실히 드러난 게 하나 있긴 있어요. 네, 남쪽의 이 대북 정보력이 얼마나 취약한지. 정말 없다, 정말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까지 모를 수가 없는데 뭐 좋았다면은 저는 이미 만났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죠? 만약에 남북 관계가 지금 현재처럼 이렇게 악화되지 않았다면은 작년 12월이나 올해 만났겠죠. 그렇죠. 이렇게 부부 다 만났을 거다. 남북이. 함께 만났을 건데 지금은 이 이름 하나 갖고서는 그 다음에는 막 짜집기 하느라고 난리가 나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자, 북이 지난번에 이 모란복 악단 치마 길이 갖고 난리를 치고 또 미키마우스가 뛰어나왔다고 또 막 난리를 치고 로키 뭐 이런 걸 난리 쳤는데 이게 거기서 이어서 이제 계속해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준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렇죠. 그래서 북 안에서 이게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질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어쨌든 세계는 되게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북 안에서는 이게 별로 충격적일 것 같지 않거든요. 저는. 그렇죠. 예. 예. 왜냐면 북이 그 나름대로 공연 문화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막 엄청나게 그 사회 안에서 그 내재적 관점으로 봤을 때 엄청난 파격이었나 뭐 이거는 이거에 대해서도 좀 그렇고 하여튼 계속해서 새로운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국제사회의 관심 물론 높고요. 예전에 그 미셸 오바마가 뭘 입는지 뭐 이런 거를 전 패션 세계 잡지마다 다뤘었잖아요. 네, 그렇죠. 다이애너비가 또 뭘 입는지 이런 거는 완전 하나 걸치기만 하면 그게 매진이 되고 뭐 그러지 않았습니까? 어느 디자이너 작품이고 이런 것들이 하여튼 국제사회의 관심도 굉장히 높은 상황이에요. 지금은 물방울 무늬를 즐겨 입는다 이런 물방울 무늬와 뭐 색감과 뭐 디자인 뭐 이런 거 얘기 다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국제사회의 그 북에 대한 관심이 여러 면에서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체제가 안정돼 보이려고 하는 것이다라는 해석도 있고요. 실제 체제가 안정돼 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것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예, 일단은 그 체제가 뭐 현재 이제 불안정하니까 이거 안정된 것처럼 보이려고 이렇게 쇼하는 거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의견도 있는데 대체적인 의견은 안정됐다라고 보는 게 대체적인 의견인 것 같아요. 국제 그 어느 최근에 뭐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무슨 국제 기구에서도 그런 이제 발표를 했더라고요. 이 김정은 체제가 상당히 안정화되어 있다. 뭐 이렇게 좀 발표를 했고 다른 여러 이제 전문가들 뭐 중국의 전문가들도 이 순조로운 인사 이동 과정이 상당히 순조롭게 되고 있다. 그래서 이 김정은 체제가 상당히 안정된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 뭐 심지어는 남쪽에 그 류익 통일부 장관 같은 반북 이 발언을 일삼던 사람조차 북한 체제에 대해서 뭐 불안정한 건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발언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대체로 북한 체제 자체는 좀 상당히 안정화된 것으로 이렇게 보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다 뭐 이렇게 좀 볼 수 네. 있겠습니다. 저는 뭐 안정이 그래도 한국 사회의 그 주술과는 달리 좀 많이 안정이 돼 있구나라고 느껴진 게 최근에 김영환 씨와 동가모예요. 아, 예. 만약에 한국 사회에서 인식하는 것처럼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면 김영환 씨가 이 중량급 인물 기획망명을 하는 그 자기 업무에 성공하지 못하고 잡혔을 리가 없다. 저는 누구라도 하나 만들어내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황장엽 아니라도 뭐 그죠? 청진의과대학 교수 하나라도 뭐 이렇게 만들어낸다거나 이렇게 했을 것 같고요. 돈가모가 2월 달에 하려고 했던 거 4월 달로 미뤘다가 또 안 되니까 7월로 미뤘던 거 있잖아요. 동상을 하나 예. 부수겠다고. 원래는 요것도 오늘 폭파시킬 예, 예, 계획이었죠. 그죠. 7월 27일. 원래 근데 이게 안 됐단 말이죠. 예. 이게 안 됐다는 거. 이게 사실은 안 되고 다 걸렸어요. 어쨌든 걸렸다는 게 그 뭐 하여튼 한국 사회 굉장히 많은 그 보수가 아니죠. 하여튼 약간 반통일적 이런 사람들 대반북적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희망하는 바와는 달리 굉장히 안정되게 지금 이런 것들이 굴러가고 있구나 이런 것 느낄 수 있었습니다. 종미 동향을 좀 볼까요? 종미 동향. 네. 대선 주자로 근데 일약에 가장 많은 관심 받고 있는 분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네, 안철수 원장. 안철수 원장 사실 어떤 분인지 굉장히 많이 궁금한데 하루아침에 종북 인사로 낙인 찍힌 것 같아요. 네. 네, 류익 통일부 장관이 그렇게 주장을 하셨나요? 네, 이게 참 이제 재밌는 얘기인데 그 안철수 원장이 최근에 책을 하나 냈지 않습니까? 네. 안철수의 생각이라는 책을 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그 북핵 관련해서 이런 이제 내용이 나와요. 이 한반도의 평화 체제가 이루어져야 이 북한에게 핵 폐기를 요구할 이제 명분이 세워진다. 그런 식의 이제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걸 지난 25일 날 그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그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이 그 내용을 그 류익 통일부 장관에게 물어봤어요. 요즘 그 이 인구에 회자되는 책에 보니까 이런 식으로 뭐 핵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하던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니까 이 류익 장관이 그건 북한의 이 주장하고 똑같은 거다. 예, 선 평화 체제 후 핵 폐기 뭐 그런 건데 그건 북한의 주장하고 똑같은 거고 이 저자가 어떤 생각으로 썼는지 알 수 없는데 그 이제
지금 평화협정 논의를 하는 건 시기상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익 씨는 안철수 원장의 책이라는 걸 몰랐군요. 예, 그렇죠. 예. 예. 그 질문한 사람도 그게 안철수의 아. 생각이라는 걸 얘기를 안 했고, 아, 예. 그래서 그래요. 결과적으로는 류익 통일부 장관이 안철수는 종북이다라고 예, 얘기한 것과 다름없는 얘기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때 좀 뉴스에 떠들썩하게 나왔는데,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뭘 의미하냐면 지금 보수 세력이나 보수 언론들 그리고 정부에서 얘기하는 이 종북 좌파라는 이른바 이 종북 마녀 사냥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가를 잘 보여주는 예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 이 얘기한 걸 가지고 이것도 종북이고 저것도 종북이고 다 종북에 때려 맞추고 있는 거다. 뭐 이렇게 네. 볼 수 있는 거죠. 네. 참. 사실상 대단히 상식적인 주장이잖아요. 그렇죠. 예, 대단히 상식적인 주장도 저거 북이 주장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라는 걸로 이걸 완전 몰상식으로 몰아갈 수 있는 이 사회에 그 레드 컴플렉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게 지금 류익 통일부 장관이 보여주고 있는 반응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뭐 안철수 씨가 좀 통일운동가도 아니고, 그죠? 반미운동가도 아니고, 굉장히 그냥 되게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한 해법, 한반도 핵 문제와 관련한 해법을 쓴 건데도, 그 북이랑 똑같은 주장이다, 이렇게 몰아붙일 수 있다는 거. 참 위험한 사회인 것 같습니다. 국무총리실 직원이요, 야당 의원에게 종북좌파 의원한테는 자료 제출할 수 없다, 이렇게 음. 당당하게, 예. 그러면서 자료 제출 거부했어요. 네. 예, 이게 무슨 이런 일이 다 있습니까? 있을 수 없는 예. 일이 지금 발생한 건데. 어쨌든 국민의 선택에 의해서 뽑힌 건데 네. 본인 자기만의 잣대로 갖고 이 국회의원 하나의 어떤 성향이나 이런 것들을 규정하고 자료 제출 거부한 뭐 이렇게 당당한 공무원이 다 있죠? 그러기 좀 황당한 게 그나마도 요즘 뭐 이제 언론에 자주 오르내리는 무슨 이제 종북 이 국회의원으로 이렇게 낙인 찍혀 있는 그런 의원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민주통합당의 김영주 의원이라는 이제 분이 있는데 그 지난 24일이었습니다. 국회 정무위에서 그 국무총리실 직원에게 이제 그 론스타 투자자 국가소송 제소 관련 자료를 이제 요구를 했어요. 김영주 의원이 사전에 이제 요구를 했는데 그걸 가지고 그 직원이 국무총리실 직원이 종북좌파에게는 이 자료를 줄 수 없다. 이게 유출할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열받아가지고 그럼 내가 종북좌파라는 거냐? 라고 물어봤는데 거기에 대답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답을 안 했다는 건 맞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면 아니 그 당신은 아닌데요. 라고 얘기를 해야 당연한 건데 그런 얘기를 안 하고 답변을 회피하고 그냥 자료를 줄 수 없다고 안 줘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실상 대놓고 당신은 종북좌파니까 내가 자료를 못 주겠어. 이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국무총리실이 언젠가부터 굉장히 이상해졌는데 본인들이 이 국민들을 막 사찰하잖아요. 아, 예, 민간인 그게 사찰. 민간인 사찰하고 막 이런데 이제 본산처럼 됐지 않았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국민의 대표인 국민과 국회의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 있다고 생각해. 이게 사실상 이 국민 사찰권을 대통령한테 참 이렇게 부여받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건방지고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전 또 무슨 통합진보당 맨날 빨갱이물이 당하잖아요. 그렇죠. 그죠? 예. 거기는 뭐 동네 완전히 북이에요. 낙인. 동네 북. 그래서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들은 처음에 이거 딱 헤드라인 읽고는 어머 통합진보당 국회의원한테 이랬네 이러면서 이럴 수가 이랬는데 이거는 전혀 뭐 상관도 없는 이런 의원들한테도 종북 좌파다 이러는 거죠. 그나마도 무슨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그런 자료도 아니고 무슨 론스타 투자자 국가소송 제소 관련 자료를 주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 종북 좌파가 왜 나옵니까 여기서? 먹튀 관련해 갖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자료를 안 내놓고 이러면 국정감사는 어떻게 합니까? 그지 않습니까? 그렇죠. 앞으로 국정감사 어떻게 할 거죠? 이렇게 종북 좌파의 그 높이가 몹시 낮은 거잖아요. 지금 종북 좌파 아무나 지금 기준에 걸린 사람이 엄청 많기 때문에 이제 국회에서의 국정감사권도 사실 굉장히 많이 위태롭게 생겼는데요. 참, 네, 그렇습니다. 이런 형편입니다. 국민들이 종북 좌파가 그 새누리당과 이제 현재 국회 뭐라 그러죠? 국무총리실 공무원들 수준에서는 종북 좌파라고 보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불릴만한 상식적인 사람들을 더 많이 국회에 보내야지
국회가 제대로 유지가 될 것 같아요. 네, 국회 권한도 그렇습니다. 제대로 유지가 될 것 같고 종북 좌파를 국회로.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